이성계는 고려의 명장이자 조선의 초대 임금입니다. 백발백중의 명공수에 100점 무패로 알려진 장군이지만 아들 이방원과의 대결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1335년 11월 4일에) 원나라 쌍성 총관부 화령 준원전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판조 이자춘과 의혜왕후 최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이 쇠퇴하고 공민왕이 다시 원래 영토를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1355년 12월에 공민왕을 찾아갑니다. 공민왕은 환호를 하며 대기하라는 교지를 내렸고 1356년에 마침내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하여 그 지역을 찾은 공로로 이자춘은 고위관직을 받게 되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때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개경에서 살며 많은 견물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같은 해인 1356년 만 22세였던 이성계는 공민왕에 참관한 벽구 경기에서 활약하며 공민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춘 역시 외구소탕 등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영록대부 장작관 판사라는 매우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갔으며 이후 1361년에 이자춘이 병사하자 이성계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부 지위를 이어받으며 캐리어를 더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던 것인지 생전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명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외구, 여진족 등 북쪽, 남쪽 적들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며 승리하는 공을 세우며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1374년에 우왕이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1388년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왕 시기에 원을 무너뜨리고 점점 성장하던 명을 견제하고자 했던 고려 정부는 다시금 노동경고를 하려 했고 이성계에게 명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첫째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고,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셋째 명의 군사를 일으킨 걸 틈타 외구가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지막으로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면 무기가 녹슬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영 등의 관리가 이에 반박했고 결국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군을 일으키고 명예에 향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성계의 의견에 대부분 동조하는 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싸워서 중국을 정벌할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았다 당시 상황도 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고려군은 이미 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했으며 이성계 같은 장수가 없었다면 고려는 이미 외구에 의해 멸망 직전으로 몰렸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동 정벌은커녕 무력 시위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편 명의 황제이던 홍무제 주원장은 고려가 침략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군대를 준비시키며 종묘에서 사흘 동안 점을 치며 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말 외구는 이성계가 정벌을 나간 사이에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정부는 어느 정도 조치를 했으나 잘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성계 일행은 엄청난 폭우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식량까지였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립되어 더 이상 진격할 수도 없었기에 이성계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상소를 올리지만 계속해서 씹히거나 진격하라는 명분이었고 결국 이성계는 역사에 남을 회군을 시작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파죽지세로 400km를 10일 만에 이동하였는데 원정군이 서경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20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해군 당시에는 2배 먼 거리를 오히려 절반의 시일 내에 남하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마침내 개경 공방전이 시작되고 이성계와 최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성계 군은 마침내 담장을 무너뜨렸고 최영은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우왕에게 2번 절을 한 뒤 이성계를 만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은 내 본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편안하지 않고 백성이 피곤하여 원망이 하늘에 사무쳐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고 최영은 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라고 탄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인임은 이성계가 왕이 될 거라고 전에 최영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는데 최영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궁을 완전히 점령했고 창왕과 공양왕을 차례로 앉힌 뒤 실제가 왕 역할을 하다가 결국 고려 왕조를 끝내며 조선 왕조의 첫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나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으나 그의 나이가 즉위 당시 이미 만 57세였기 때문에 그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생전 2번의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던 신의 왕후랑은 이미 사별한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신덕 왕후랑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성계는 신덕 왕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던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 앞에 많은 자식들을 뒤로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에 가장 분노한 이는 오남이던 이방원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방원은 아버지가 본인을 세자로 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결국 아내였던 원경하우 민씨와 사륜, 이숙본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이 바로 무인전사, 즉 1차 왕자임이 아닙니다. 이방원의 쿠데타는 성공으로 돌아갔고 이방석과 당시 높은 변을 지지고 있던 정도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성계는 충신이던 정도전과 사랑하던 아들인 이방석을 잃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방원에게 단단히 화가 나 둘째였던 이방과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퇴위를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라며 참으로 슬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방원은 형으로부터 양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이성계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함흥 소요산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본인의 창업 파트너이기도 했던 무학대사가 소요산을 찾아와 돌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태조가 찾아오는 차사들을 죽였다는 함흥차사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태조 이성계는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조사이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성계의 생애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었습니다. 1402년 조사이의 난이 드디어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부분 이성계가 관여를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에 성공한 반란이 별로 없듯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반란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무패 장수였던 이성계의 첫 패배이자 그의 유일한 패배였으며 생애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남아있던 이성계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하였고 그 역시 더 이상 방원에게 아무 관여를 안하고 여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방원 역시 아버지와 더 이상 거리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고 조사이와 그 일부를 처형하거나 유배에 보내는 걸 끝으로 더 이상 반란에 관한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이후 만 72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을 때 어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참고로 당시 70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오래 산 것이었고 꽤 조선 500년 왕조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았다는 걸 감안하면 특히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게 실감이 되는 편입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상왕이 몸이 좋지 않아 임금이 직접 태상왕이 머무는 별장에 가서 청심환을 올렸으나 태상왕은 삼키지 못하였고 임금의 눈을 2번 보더니 승하하였다. 상왕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 임금이 가슴을 두들기며 울부짖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성계가 1408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명장으로서 평가를 받지만 군주로서는 평이 갈리는 편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볼 때 명예 홍무제 주원장과 비교해 보았는데 이성계가 고려의 왕주였던 왕씨를 제거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만 주원장은 홍건적 우두머리였던 시절 함께 싸우던 자들까지 의심하고 수청했다는 걸 보면 이성계가 좀 더 창국군주로서의 포용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주원장 역시 아내의 죽음 이후 슬픔 때문에 타락해서 성격이 더러워졌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는 당대에는 신적화되었고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 평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에 그 시초인 이성계 역시 좋지 않게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청포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정포도라고 불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10대 임금이던 연산군 역시 청포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홍무제 주원장과 여러 번 외교 관련 문제로 말다툼, 일명 키베를 많이 벌였습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자 이방석과 주원장의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세자 이방석이 태종 이방원에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상 최상위권에 드는 명장입니다. 그는 명공으로 유명했었고 역시 상당히 잘 다루었습니다. 그의 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180cm였습니다. 당시 평균이 160 초반이었기에 현대로 따지면 190 초반 정도 급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9대 임금 즉 연산군의 아버지던 성종 역시 키가 180이었다고 합니다. 세조 역시 부정확하지만 그의 옷을 보고 측정한 키가 175에서 180 정도라고 하네요. 그의 어진인 세조 어진은 역대 조선 왕들 어진 중에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어진이니 그 외의 왕들은 초상화가 대부분 기록을 본떠서 그런 외모를 바탕으로 만들었거나 후에 불타서 다시 제작했다는 등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편인데 이성계의 어진반은 무사했습니다. 이후의 왕들이 그 어진을 보고 왜 청룡포를 입고 있지라는 의문점을 가졌다는데 그 이유는 노년의 태상왕 시절에 그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빨간 옷, 태상왕은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신하들과 왕들은 그 옷이 고려의 옷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옛날에 장군 시절 때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이 당시 이미 만 57세였기에 그 전에 흰머리가 났었다는 사실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후에 24대 왕이었던 헌종이 태조의 초상화를 다시 그릴 때는 빨간색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그의 아들 이방원을 그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는 일화가 여러 야사에 실려 있습니다. 함흥에서 돌아오던 날 이방원을 직접 활로 맞추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하륜이 이때 기둥을 굵게 만들려고 해서 기둥 뒤에 숨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하륜이 아랫사람에게 대신 술을 따르게 하라고 해서 사람이 대신 술을 따르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폼에서 철퇴를 꺼내며 웃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종 이방원에 대한 TMI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